네, 저 안내 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저기 국가교육회 파견 나가 있다가 올해 신갈중으로 복귀해가지고 3학년 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뭐 어떻게 사실은 이제 좀 이런 고민들을 작년에도 이제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년간 파견 나가 있으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구슬 이야기만 하지 그 나머지 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위성 얘기하면 뭔가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론 수렴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교육계 사투리에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비분관계하고 우리끼리 박수칩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헐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논리들을 고민해보고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생뚱맞게 이웃나라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요즘에 뭐 중국에 대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중국의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탄하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특히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중국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최근에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분석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뭐 여기 있는 중진국 함정이란 말은 뭐 다른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저도 뭐 역사 전공이고 경제학 전공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성장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연적 성장은요, 투입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의 놀라운 경제 성장의 비결입니다. 공장이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외채를 얻어다가 공장을 지어요. 농촌에 있는 노동력들을 싹 빨아들여서 노동계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겁나게 성장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옛날에 소련도 그래서 그렇게 급속도로 발달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죠. 내포적 성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삽 들고 노가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의 기술입니다. 효율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효율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격차를 줄여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책들 최근에 번역도 됐던데 자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던데 좀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혁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한국은 중국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죠.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되었다고 하는 국제기구로부터 뭐 그런 공인도 받았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최신 기술들도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고 또 민주주의 부분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같은 것들, 소프트 파워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갖추어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좀 선호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가? 그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아시다시피 출산율 역대 최저고요. 개학하고 나서 애들 어차피 수업 그렇게 안 들으니까 방학 중에 나왔던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2070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60대일 때 인구가 3,700만까지 준대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요. 1,500만이 이 빵꾸가 나는 겁니다, 인구가. 그만큼 경제 규모도 축소되고 우리 벌이도 축소가 되고 사회적 활력도 더군다나 절반 이상이 62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면. 절반 이상이. 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치자고 제안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K-방역이잖아요.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여튼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국 시대에 안착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격차 해소 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몇 명의 어떤 저자들이요. 자, 뭐 격차에서 뭐 맨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죠. 그런데 선생님들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사실 심리, 신체, 사회적인 격차 때문에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대부분이죠. 물론 개인이 게으르고 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해가지고는 그 격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만 집중을 해서 다시 일제고사를 부활을 시켜야겠다는 등, 뭐 어쩌겠다 하던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기존의 학력만 이야기하는 거에서 종합적인 지원으로, 자, 그러려면 학교 구조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죠. 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복지사라든지 의사 같은 사람들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책에 좀 담겨져 있고요. 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맨날 수업 잘해봤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왔는데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어저께 밤에 저기 오락을 갖다가 게임을 갖다가 새벽 5시까지 하고 왔는데 무슨 수업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활동식 수업 별짓을 다 하더라도. 자,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수업 공개해가지고 무슨 공동체 이런 것도 물론 뭐 필요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일들이 학생 중심으로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우리가 모색한 형태를 이 제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좀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사 운영을 요연화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소비일수를 줄여야 된다, 가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방학을 오히려 없앨 수는 있어도 느리거나 이런 건 불가능할 거고 아시다시피 좀 유연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천경호 선생님이 관심 많으셔가지고 이쪽 이야기 하시는 것들 자주 듣기도 들었었는데, 아이들이 방학이 너무 기니까 아시잖아요. 애들 머리 깨끗하게 포맷하고 오잖아요, 방학 때. 그렇다면은 좀 유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4일째도 있고 재택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월, 화, 목, 금만 등교를 하고 뭐 토요일 날은 뭐 돌봄교실 같은 거 운영은 어차피 방학 때도 하는 거니까 거기 주는 해야 되겠죠. 뭐 그러고 방학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그 재해 때문에도 느꼈던 건데 사실 요즘에 뭐 복지 차원에서 냉난방 복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뭐 냉방 쉼터, 온열 쉼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가지고 좀 그나마 뭐 옥탑방에서 살든 반지하방에서 살든 그나마 괜찮은 그 봄, 가을에 좀 방학을 하고 뭐 좀 혹석이 혹한기 때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거 이야기 다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 자체 얘기 나옵니다만은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반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관행과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됐고요. 선택형 교육과정은 나중에 이제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그거죠. 인구 감소하고도 되고 또 격차 예방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방과 후 이후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계 사투리로 아니 아동이 부모와 함께 해야지, 그리고 부모들이 일찍 퇴근해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면은 무슨 X소리냐라고 일반인들이 답변을 하게 되죠. 그거 우리끼리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끼리 부흥이 하는 건데 오히려 더 고립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차라리 좀 건설적인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봄 현실은 아시잖아요. 난리 났죠. 비정규직들 많아져가지고 난리 나고, 또 이 돌봄의 품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또 중산층들은 절대 안 보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역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형 교육과정, 뭐 다 하라고 그러면 또 난리 날 테니까 학원 보낼 분들은 보내시고 좀 보편적으로 시수를 연장하는 거죠. 오후까지. 뭐 짧게는 15시, 16시, 길게는 뭐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17시, 18시까지죠, 보통. 왜? 이해 못해요, 학부모님들은. 아니, 애들이 발달 단계상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일찍 2시에 보내야지. 유치원 때 걔 7시까지 있었거든요? 이래버리거든요, 학부모들은. 그거 전혀 설득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일정 시수를 갖다가 학교에서 맡겠다 대신에 정규직 교사를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증을 해라.
사실 제가 이제 기관에 나가서 보면은 기재부 사람들 맨날 우리가 욕하잖아요. 제일 설득하기 편한 게 수식으로만 안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토론 안 답니다. 기재부 사람들 특징상. 자, 시술을 몇 시간을 증했어. 고로 부족분이 몇 명이 나와. 고로 이거 증언해줘. 아, 이러면 그냥 깔끔해요. 별로 논란도 안 돼요. 더 맞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해보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때문에 3, 4년 후 되면은 경기도를 뺀 거의 모든 시도에서 다 아마 명예퇴직 받습니다를 넘어서서 희망퇴직 받습니다가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인구 감소가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교대라든지 사대를 폐쇄할 수도 없는데 발령도 낼 수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젠다로 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본 거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난리 나죠. 이제 그 돌봄하던 그 비정규직들.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화해라. 저기 정규 시술을 좀 오후를 밀고, 그 다음에 야간에, 심야에 애들 상황도 고려해야 되니까 한 군데서만 있지 말고 오히려 그때는 지자체에서 확실히 이관에 가가지고 정말로 부족한 문화생활 같은 거 제대로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제안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소 이렇게 좀 담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중산층도 보내고 싶은, 가고 싶은 돌봄으로,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돌봄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담아봤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낭만주의랑 저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이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필요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던 거야. 나머진 쓸데없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학습 노동에 많이 빠져 있는 건 맞는데요. 과도한 건 맞는데,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전에 그 중진국 시절에 받을 교육 내용하고 개발자가 되었을 때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은 레벨이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고 물리학, 수학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지, 옛날같이 하면은 솔직히 저 수능 지금 다시 보라 그러면 잘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다 고생을 시키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사실 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고민해내면 좋겠다.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애들한테 다 똑같이 머릿속에서 주입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중학교 때까지는 이 공교육의 목적이 국민 만들기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모든 과목들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요, 국영수사가 은미채실 10개 과목에 다 탐구자가 돼가지고요, 전공학자들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시험 봐야 되고 다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죽어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과목이 있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기타 과목, 떨거지 과목 해가지고 그러면 분노하고 막 왜 이 과목을 갖다고 애들이 인성이, 이런 사람들 중등에 사실 많은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교양 과목은 진짜 교양 과목답게,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진짜 양을, 깊이를, 난이도를 어렵게 복잡하게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되, 자기 전공과 필요 없는 과목들은 정말로 부담 없이 막말로 평가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모색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문제풀이 수능으로 가면 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준화도 만병통치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사실 평준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획일적인 내용하고 이게 쌍으로 이어지고, 이거 70년대 박정희 시절에 가발 만드던 시절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거든요. 학교 체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평준화를 해체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일단 학점제 같은 것도 도입이 좀 어설프게 되고 있긴 됩니다만은, 여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실업계 외고, 과고, 일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특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정말로 선택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제 학점을 갖다가 쫙 정말로 원하는 대로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대신에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것들. 자, 이런 그런 어떤 적극적인 공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약간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전인을 양성하는, 물론 말씀드렸지만 초, 중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후기 중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양반형 지식인 다 아는 것 같아서 깐죽거리는데 식사용 별로는 몰라요. 자세한 거는 디테일하진 못해요.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적어도 자기 전문 분야는 확실하게 길러갈 수 있는 양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 국뽕입니다. 제 역사인데요. 미치겠어요. 한국사. 다 국뽕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보편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다른 그런 컨텐츠들도 그렇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것을 알려서 뭐 원더풀 코리아 두유노 김치가 아니에요. 두유노 김치가 아니고 두유노 치맥입니다. 자, 우리 거 아닌데 우리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교육과정 자체는 되게 낡아져 있죠. 옛날에 그 박정희 때 만들었던 국민교육 헌장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탈피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저도 딸내미 때문에 6학년짜리 이걸 봤는데 뭐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나오는 뭐 블랙핑크.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저 친구가 태국침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자, 그게 나은지 아니면 저 리사라고 하는 친구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채춤을 추게 하는 게 진짜 국뽕인지. 자, 결과는 우리가 자명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 계속 반일이니 친중이니 막 논란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제 시야를 안 봐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물론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으니까 들어온 건 맞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 줄을 잘못 선 것도 있거든요. 뭐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처럼 경쟁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 나왔던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전혀 못 보고 그냥 일단 일본 놈들 해서 친일파만 청산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대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재사고할 수 있는 기회로 좀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1,500만이 빵꾸 난다고. 이민 안 받으면은요, 그냥 가난하게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러려면은 외국인들이랑 정말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편견 가져서도 안 되고, 잘 어우러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치우쳐 있지 않는가. 좀 좁게 애들 시야를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의도적으로 제안을 해보면 좋겠어요. 일제 때도 수학여행 이렇게 만주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아시죠? 괜히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던질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전을 좀 명확히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위해서 니들 투자해라. 사회적 협의해라. 정치권의 책임질은 져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때 하는 것이지 맨날 뭐 반대해요. 혹은 10년 전 이야기. 뭐 반대한다.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다른 것들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사실 교육계 풀 되게 좁아요. 그 기구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교육계에서 막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청원했잖아요. 그럼 막 5만 명 했다고 되게 기뻐하면서 드디어 5만이나 했습니다. 우리 교원단체가 제일 잘나게 여기 했어요. 뭐 이런 홍보를 하는 단체들도 있었었죠. 어떤 단체들은. 근데요, 원전 이런 거는요, 100만 단위였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풀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전략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말풀이 처음 시작하는 실온으로서 한번 제시를 해봤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